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태호 고려대 연구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기국회가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됐는데 그제와 어제 참 이틀간 국회가 바빴습니다. 이제 소위 개회사 파동인데 어떻게 어제 저녁에 이제 극적으로 봉합이 됐습니다만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의 좀 득실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네. 얻은 것은 없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원래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지난 우리 헌정사 70년간을 보더라도 네.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사봉을 쥐고 의존적인 역할을 했지 네.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드러내고 특정 정파의 어떤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의전서열 2이다 보니까 입법부의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걱정해서 충정해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거에 그 국회의장을 지난 분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부적절했다? 많이 예.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좀 정세균 의장께서는 이번에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니까 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뭐 대권병에 사로잡힌 분이다 이런 정도의 네. 비판도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럼 국회의장으로서 이랬던 자신의 그런 우국 충정을 특정 정파에 이렇게 기대에 이야기하는 건 좀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되돌려서 한번 질문 네, 드려볼게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뭐 정치 경륜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신데 그렇습니다. 이걸 충분히 예견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예견하고 했다면 그만한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을 거고 그렇다면 얻은 게 뭔가요? 어제도 저도 이제 언론을 쭉 모니터링하고 네. 주위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특히 그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상당히 부적절했다 이 시점에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국가의 안보 이익에 사활을 건 그런 외교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출국한 상황에서 왜 국회의장이 굳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개회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나중에 언론 간담회라든지 SNS 다른 자리가 있는데 왜 국회 20대 국회 개회하는 마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는 박 대통령 외교에 고춧가루를 뿌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 이 정도의 워딩도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거는 물론 뭐 의정 경험도 있고 외교 통상에서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장소나 타이밍 그렇습니다. 좀 부적절했다. 김홍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득도 있고 실도 예. 있었다. 그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봅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의장이 그동안 가져온 국회에서의 경륜 사실 상당한 수준이고 그동안에도 의원 활동에서도 상당히 업적이 많았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20대 국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 우병우 민정수석과는 사실은 새누리당에서도 거의 90%가 넘는 의원들이 빨리 사퇴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소위 뭐 우병우 우라통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빨리 해결하라.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이런 문제 정말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 얼마나 네. 많은 지금 검찰의 비리, 법조 비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또 친인척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사드 문제도 사실상 원론적인 소통의 문제를 지적한 거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을 지적한 측면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박 교수님 말씀처럼 굳이 20대 국회 개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의제로 제기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야당의 반발을 많이 예상했다면 적절한 수위라든가 그런 점을 찾았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 현재 국가가 처하고 있는 의제를 제기하고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타협해내고 또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충정을 얘기한 거라든가 또 의장으로서의 이 존재감을 확인했다든가 그리고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와서 거의 뭐 이 막말 그리고 사실상 국회의장을 겁박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걸 잘 참고 마지막에 타협안을 받아들여서 하는 그런 타협력, 그 조정력도 보여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20대 국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의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번 과정에서 약간 손상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득과 실을 좀 어느 정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동시에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국회의장으로서 사실 우리의 의전서열 2위, 사실상 입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사안이 아닌가. 저는 지나치게 이것을 뭐 의장에 대해서 뭐 막말을 하고 가서 뭐를 집어던지고 또 의장을 뭐 수십 명의 의원들이 둘러싸고 경호원들 뭐 멱살을 잡고 사실은 국회의장이라는 그 의전 서열을 봤을 때는요. 그 함께 속한 국회 대표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은 참 볼썽사나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안을 좀 균형되게 앞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일 필요가 있고 네. 아마 정세균 국회의장이 앞으로 그 역할을 좀 잘해주시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초반에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어떻게 보면 한껏 기싸움을 한 모양새가 돼서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느낌은 드네요. 저희가 지금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좀 평가해봤는데 교수님, 이정현 대표 새누리당이 어떻게 보면 좀 강공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막판에는 정세균 의장의 좀 양보라고 할까요? 그걸 받아낸 것 같아요. 여당은 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당도 득도 있고 실도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일단 아시다시피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동안에 이정현 대표가 선출된 다음에 자리매김이 잘 안 됐잖아요. 친박 비박으로 당의 분열상에 노출되고 그랬는데 거야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번에 한번 좀 아무튼 좀 방법은 거칠고 좀 행동은 조금 뭐 좀 루드했습니다만은 예. 단일화된 행동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면 돌파를 한번 해보자. 네. 또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응림정 있는 새누리당의 한번 모습을 보여주자. 이러면은 좀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줘서 좀 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세균 의장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으로서 사상 초유의 사퇴 축구 결의안까지 여당으로부터 받았다는 거는 이건 치욕 아닙니까? 결국은 뭐 처리하긴 그 했습니다만 흠집이 난 거죠. 어쨌든 났죠. 아무튼 예. 이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서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뭐 몸싸움도 좋고 기싸움도 좋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좀 준비된 그런 여당의 의원들 모습 그리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짜여진 어떤 그 지도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나와 줘야지 정기국회에서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국회에서 이제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너무 강경해서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이런 느낌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새누리당이 그동안 비박, 친박 이 갈등이 지나치게 심해서 서로 외면할 정도로 네. 이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이 한 모습으로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이 됐다는 건 나름대로 당의 결속력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새누리당의 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번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사실 지나치게 과격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앞으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야만 법안이라든가 모든 일을 풀고 나갈 수 있는데 이 야당과 이렇게 특히 국회의장 사실은 국회 가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십 명의 의원들이 의장을 겁박하는 모습이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협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의 모든 인사청문회를 지금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시 뭐 관련해서도 여당에서 모든 청문회를 지금 사실상 보이콧하는 양상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국회라는 곳이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장에 들어가서 잘못된 부분, 또 야당이 잘못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를 지적하고 또 하는 그런 집권 여당의 성숙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야 간에 일단 합의가 된 청문회마저 다 외면해 버리고 특히 국회의장과의 이 모습은 사실은 저는 개회사가 만일의 경우 새누리당 입장에서 분명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대변인 성명이라든가 당의 입장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적하고 또 호소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큰 싸움의 양상까지 가버린 것. 네. 이것이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법안이라든가 또는 예산이라든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야당에서 이제 협력을 해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을 좀 안았다. 아쉬움도 있다. 득은 일정하게 있지만 이 실이 상당히 커졌지 않았는가. 좀 저는 더구나 이정현 대표도 그동안 우병우 민정수석관이라든가 전혀 발언을 안 하고 바람처럼 조용히 지내다가 갑자기 이 강공 모드에 지금 튀어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았나 좀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야당이 또 뭐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29일 날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그거 예정이 없던 거 단독으로 처리하고 그랬잖아요. 이 정치권을 보면은 다 원인 제공이 있어요. 어느 한 곳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고 그래서 국회가 욕을 먹고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의 협상력을 키워가지고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우리 정치 수준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다 잃고 다 얻고 이런 게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이런 게 있으면 얻은 게고 여야가 마찬가지 같아요. 득실이 흠집이 있겠죠. 났고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쪽만 이렇게 몰아붙여서 하는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득이라고 하면은 내부 단속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새누리당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일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대오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네.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이 뭉치면은 야권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서로의 경계심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사실은 책임을 지고 법안도 통과를 시켜야 되고 해야 될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야당은 물론 야당도 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적어들고 줄어든 건 사실인데 사실 새누리당은 집권당입니다. 그렇다면 집권당에 더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일정하게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지방 정부와 또는 교육 당국 다양하게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일정하게 수용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사실은 또 그동안 새누리당이 전면적으로 또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국회가 최소한 열렸다면 일정하게 저는 상임이라든가 또는 국회가 열렸을 때 수적인 우위나 또는 열세에 나타난 양상이 부담스럽더라도 일단은 형식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일정하게 야당도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여당, 야당이 계속해서 협의하고 협력하고 대신에 중요하게 국민들에게 의사 표현을 할 장에는 같이 나서야 된다. 특히 저는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좀 뼈가 아팠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여당이 다 청문회 지도가 도입된 이후로 여당이 다 완전히 보이콧해버리고 나타나지 않은 이 상황은 사실은 청문회 제도의 맹점이자 또 이번에 그 제도를 무력화시킨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개회사 파문을 보면 전체적인 대치 전선이 정세균 의장하고 여당 이렇게 짜여졌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야당,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한 발 좀 빠져 있는 모습이라서 이번 개회사 파동에서는 부각되지 않는데 오히려 야권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행보가 좀 눈에 띈 것 같습니다. 꼭 지난주 토요일에 선출됐는데 취임 첫 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취임 1주간은 뭐 인사도 네. 공보다는 비문 비노계로 이렇게 하고 보니까 뭐 적절히 또 과거에 동교동계는 정책 부분의 그런 당직을 잘 활용을 하고 평민 단계도 잘 네. 흡수하고 뭐 탕평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권 주자를 차례로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선 관리도 일단 뭐 명목상으로는 꽃가마는 없다. 냉정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겠다. 여기까지는 일주일은 원칙적으로 잘 대처를 해오고 있고 뭐 이미지가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제 우리 보수층에서 걱정했던 이 사드 문제 이런 것도 국민적인 그 여론이 60%까지 이제 사드 찬성하는 여론이 있다 보니 이걸 의식해서인지 애초에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뭐 무조건 반대하고 대표 취임하자마자 그걸 그렇죠. 어떻게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국민 여론도 수렴하면서 지금 조정하는 타임인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늦추는 것 같죠? 그런 걸 사드 보면은 결정을? 역시 예. 당 대표가 되더니 무게감 있게 처신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걱정한 것보다는 추미애 대표도 역시 한 당의 한 양대 제1야당의 총수로서 적절한 행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굉장히 호평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은? 저도 오선 의원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선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당선된 이후에 그동안에 사실 야당 대표들이 이 묘역을 찾는 거, 전직 원수들의 묘역을 찾는 문제에서 사실 까다로운 측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도 찾아서 거기에서 뭐 묵념도 하고요. 그리고 이 보수층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 이 생각들도 잘 경청하려는 모습도 보였고요. 더불어서 당내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권 후보들도 다양하게 만나면서 특히 김종인 전 대표, 김종인 전 대표가 역할을 해주는 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거든요. 경제민주화라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이 경제민주화 화두를 김종인 대표와 부드럽게 잘 풀어나간 거. 사실 대선 과정에서 좀 마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이라든가 또 다른 야당과의 관계 그리고 여당과의 관계를 지어가는 모습에서는 상당한 이 노련미가 엿보였다. 대신에 문제는 역시 당내에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대권 주자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특히 이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문 진영이 당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그림을 만들어갈 것이냐. 이 측면에서 앞으로 과제는 남아 있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할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분 공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추미애 대표 첫 주에 대해서는 호평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뭐 통합을 많이 내세웠고, 근데 보통 당 대표가 되면은 첫 주에는 통합을 내세우고 좀 허니문 기반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위로 가면 이제 산적한 과제들이 있는데
당장 사드 이슈 아까 언급 잠깐 하셨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갈 것 같습니까? 글쎄 그 문제를 어떻게 추미애 예. 대표가 할 거를 정세균 의장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정세균 의장이 유탄을 맞아서 사실은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정상회의에서 사활하는 건 외교를 하고 있는데 제1야당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상당한 역풍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나 이제 하여튼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더불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 과정을 더 확대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무조건 반대라기보다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네. 뭐 이런 당론이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여론의 추이를 보면은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층이 40%에서 막 60%까지 올라가는 지금까지 높아졌죠. 이런 상황. 찬성률이. 왜냐하면 국가의 예. 안보 문제가 갈수록 첨예화되고 북한이 또 SLBM도 쏘고 뭐 주변 환경들이 안 좋다 보니까 국민의 그런 안보 의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당론을 갖다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제 여당과 협상 과정에서 잘 반영을 해서 국민들이 또 다른 목소리를 자 이렇게 융화시키느냐 이런 과제가 있는데 저는 추미애 대표가 결국은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역시 고려해야 될 거는 지금 내년 대선 과정에서 지금 저 호남이라든지 야권의 고정 지지층 말고 중도 진영의 표를 끌어오는데 이 안보 문제를 잘못 다뤘다고 내년 대선에서 제가 보기에는 네. 결국은 0.5% 1% 싸움이 될 텐데 또 패착을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무조건 반대로 가져가는 것은 대선 전략에서 굉장히 큰 실책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왜 국민의 동의 과정을 더 하지 않느냐, 정부가 설명이 부족하냐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계속 저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좀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이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어느 정도 균열시킨다는 이런 나쁜 그런 이미지를 줄 수 네.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기존에 이제 김종인 우상호 투톱 체제의 전략적 모호성 그렇습니다. 또는 이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거 그 정도 톤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망하시는 그렇게 거네요. 보는 겁니다. 예. 교수님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런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조금 더 나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의원들의 여론을 본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인 실효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설득과 절차의 과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들이 어떻게 모아지는지를 좀 더 점검하는 그런 네. 과정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는 측면들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이것이 또 민주국가의 또 일이거든요. 외교 완보가 단순하게 국가가 결정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협력과 동의를 할 때 더 좋은 더 든든한 국가 안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국가적인 이슈가 됐는지를 좀 잘 짚어준다면 그 과정이 상당히 원활해질 거다. 그 대신에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보다는 좀 더 국민 의견들을 들어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좀 결집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이 경제 민주화 이슈라든가 또는 복지 재정, 예를 들어서 뭐 누리과정 예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될 거거든요. 또 예산 문제, 또 정기국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문제를 놓고 이번에 이 새누리당과 국회의장 사이에 벌어졌던 이런 양상처럼 여야 간의 사실은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서 추미애 대표가 그런 통합과 또는 또 어떤 때는 선명성을 두 가지 양상을 다 같이 보여주면서 당을 이끌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야 간의 갈등이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전망이 됩니다. 추미애 당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남북 관계는 단전됐고 서민 경제는 파탄났다. 청년 일자리는 사라졌고 주거는 불안하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드 배치가 반대가 당론이었고 한반도는 늘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곳이고 아직도 냉전이 있는 곳이다 하면서 반대 입장을 네. 분명히 했어요. 냉전이 있는 곳을 인정했다면은 이 문제를 좀 분석하는 데서 좀 더 치열한 우리 현실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더군다나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런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 패권 전략이 첨예하게 지금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또 한반도의 사드 문제를 중심으로 좀 대립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한민국이 사드 문제를 잘못 수를 뒀다가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네. 중국 공산당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저는 야당 당수는 이 정도 인식은 갖고 있으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뭐 사드를 어떻게 하느냐가 추미애 지도부의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뭐 여야 지도부와 별개로 잠룡들의 움직임, 대권 주자 움직임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야권 잠룡들이 좀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좀 조기점화한 것 같아요. 저쪽은
아직 대권 레이스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뜨겁게 다루고 있는데 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조기 점화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닐 텐데. 그렇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야권에는 긍정적인 양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권은 지금 그럴 계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금 전체 레이스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주자가 12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전혀 그렇죠. 국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은 아직 시동이 안 걸린 거고요. 야권의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가 현재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만일의 경우 야권의 주자들이 이 상황을 그대로 갈 경우에는 대세론이 더욱더 굳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권 주자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 판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들 그리고 이 각자의 주자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학규 전 고문 같은 경우는 뭐 저녁에 있는 삶이라든가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시민과의 협치, 소통 이런 측면들 다양한 화두가 있거든요. 또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 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충청권의 주자로서 젊은 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이런 다양한 화두들이 접합이 되면서 이 문재인 전 대표와 또 다른 흐름들이 같이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야권의 전반적인 레이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굳어질 경우에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 야권 진영의 이 대권의 흐름이 굉장히 경직되고 경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면서 새로운 화두들, 특히 내년 대선에서 중요한 부분이 경제 민주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의 해소, 뭐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내놓을 것이냐, 그리고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나왔을 때 굉장히 역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저는 실보다는 득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렇게 하는 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세론이 너무 빨리 굳어질까 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역대 대선을 보면 조금 템포가 좀 빠르다는 느낌도 있어서 그래요. 제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의 구성을 보면은 이번에 뭐 당대표 선거에서 봤습니다만은 압도적으로 조직력을 지금 친노 세력들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추미애 당대표까지 지금 당선된 상황에서 이게 대선 경선 과정이 완면시로 끝나면 되겠어요? 흥행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본선을 잘 하기 위해서도 지금부터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야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거는 당에 다급한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당과 이제 야권 더불어민주당에 보면은 주로 이제 빈부격차 문제라든지 국민 통합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정도 담론 가지고는 당의 활성화가 안 된다. 앞으로 문재인 전 당대표가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척점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주자가 새로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심지어는 저는 나는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 야당 의원이지만 왜냐 이래 한다. 이 정도의 목소리도 나오면서 대척점에 서서 당이 활성화돼야지 집권을 할 수 있는 야당이 기반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큰 무슨 우산 아래서 조그만 양산 하나 쓰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담론이 죽고 네. 거대한 조직에 산물되는 이미지라면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안희정 지사라든지 김부겸 의원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특히나 충청도에 기반을 둔 안희정 지사는 특히나 이제 친문 세력을 반문할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목소리를 내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는 결점을 집요하게 공격해가지고 그 결점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본선에서 경쟁력도 나오고 당이 좀 더 튼튼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사드 문제 가지고 무조건 배치 반대다. 이거 옳지 않아요.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찬성할 수 있는 후보들도 나와서 격렬하게 당내에서 논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어쨌든 뭐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더민주 인사로 저희가 다 알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좀 시기가 좀 빨라진 느낌이고 가장 이제 관심이 아무래도 손학규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분까지 민주당에 들어와야지 어떻게 보면 그림이 좀 완성되는 건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손학규 전 대표가 들어오기는 전 이제 고문이죠. 더불어민주당 내에 들어오기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당내 70% 이상의 이번 전당대회 때 드러났듯이 그런 이 대의원들의 표심이 친문 진영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 주자로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지금 현재 당내에도 여러 주자들이 있지만 이 문재인 전 대표의 위상에 전혀 이 대응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국민의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철수 전 대표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 보폭을
가지고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학규 전 고문이 굉장히 많은 고뇌와 고심을 하면서 본인이 제시했던 화두, 전역이 있는 삶,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본인이 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저는 그래서 제3지대론이 나오는 부분이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 가서 이런 친문 진영의 대세론이 확고히 질 경우에는 당내에 균열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여당 내에서도 이 친박 진영의 지나친 이 구도에 따라서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면서 물론 그 부분이 주류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선 구도에 내년 이제 반기문 총장이 내년에 뛰어들면서 판 전체가 움직이는 큰 요동이 있을 거고요. 그때 가서 야당의 흐름도 좀 더 바뀔 거다. 그리고 그런 경제 민주화라든가 화두뿐만 아니라 사드 문제도 사실 민주국가라면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사회의 공론을 모아나가고 그 답을 찾을 것인가, 지혜롭게 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목소리들이 다양한 현안마다 남북관계, 외교 이슈, 경제, 또 민생, 사실은 얼마나 요즘 고통스러운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뭐 청년 수당의 이슈도 있었고 다양한 이슈들이 튀어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혜로운 해법으로 모아나갈 거냐. 결국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토론, 그리고 야권 전체의 토론, 그리고 여당과의 경쟁적인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지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학규 전 대표는 만나는 인사들이 국민의당 인사들하고 주로 만나는 것 국민의당 같아요. 쪽으로 조금 기운 느낌이죠. 박지원 비대위원장, 모양새만으로는. 얼마 전에는 안철수 전 대표하고 만났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례문당이란 그쪽 당에 가서 가능성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드는 제3지대론, 특히 거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쪽 견해로 보면은 뭐 너무 오른쪽도 아니고 너무 왼쪽도 아니고 합리적인 중도를 지향하는 제3지대를 만들겠다, 뭐 이런 말씀하고 계신데 아마 손학규 전 대표도 안철수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네. 거기서 지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돼서 공간이 어디서 있어야 될 표를 테니까. 얻어가겠어요? 그렇죠.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학규 전 대표가 결심을 어제 광주에서 좋은 이야기 했잖아요. 신변은 뭐 김덕령 의병장의 의병 정신도 이야기하고 다산 정약용 선상의 그런 애민 사상, 그리고 심지어는 이수진 장군의 그런 애국 충정까지 이야기하면서 아주 큰 출정식 비슷한 그런 담론을 그렇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천이 문제인데 우리 손학규 전 대표는 한국 정치의 그런 어떤 역할과 앞으로 기대하는 그런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일자리 안 만들어지고 저녁 있는 삶을 만들려면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복지도 확대되고 경제도 커야 되고 이러는데 참 어렵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해야죠. 그럼 노동개혁 4법이라든지 우리 저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이 정도 됐으면 좀 통과 좀 시켜줘라 이런 이야기 할 때도 된 거예요. 이런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일자리 만드는 법안이 있는데 이런저런 거 다 잣대고 풋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저녁 있는 삶이다. 일자리 만든다. 누가 믿겠어요? 좀 그런 역할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어쨌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지금 죽음을 각오하겠다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아마 곧 나올 것 같은데 어디로 갈지는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야권 잠룡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여권 잠룡들은 좀 조용합니다. 근데 좀 이슈 파이팅, 뭐 새로운 깜짝 제안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조성한 것 같은데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모병제를 또 제안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국내에 뭐 방산 비리라든가 또는 뭐 우리 젊은 청년들 국방 의무를 다루고 한 청년들이 국내에서 가혹한 뭐 구타라든가 이로 인해서 문제들 생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군이 사실은 이런 가혹한 뭐 구타라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모병제가 되면서 미군 내에서 그런 구타가 사라지고 미군 군대가 선진화되는 그런 계기를 맞았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전력을 현대화하고 그런 측면에서 남경필 지사가 제기한 화두 사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일부에서는 한국의 이 안보 실정상 되겠냐라고 뭐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런 제안들을 잘 고민해 보면서 우리 군의 전력은 현대화하되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청년들의 그런 미래라든가 또는 현재 위상들을 잘 보살피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금은 국방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가서 의문사가 돼서 돌아오거나 그랬을 때 우리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현재 나타나고 이런 국내의 이런 양상들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런 제도적 실험도 필요하고 또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화두를 많이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슈에 있어서도 국회 보이콧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새누리당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자신의 화두를 던지라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광주를 잡고 호남 지역을 찾는 사실 새누리당의 전략적 기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을 돌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행보는 벌어지고 있다. 단 새누리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할 때 전까지는 사실상 각 주자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고 조용히 몸풀기를 갈 하지만 본 게임은 결국 내년 들어서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경필 지사가 개인적으로 훌륭한 점도 많은데 저는 솔직히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라나 이런 걸 보면 그분이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인가 가끔은 좀 제가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력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정신력입니다. 물론 뭐 무기 체계도 중요하고 첨단 무기 중요합니다. 정신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대한민국이 지금 분단 체제에서 징병제를 하는 거는 왜 의미가 있느냐면요. 국방의 의무를 통해 가지고 국가에 대한 정신력을 국가관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40조가 안 돼 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전방에 올여름에 이렇게 말이죠. 폭염 폭탄을 맞는데 전방에 병사들 에어컨 하나 설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 예산도 안 되는 나라에서 재원이 어디 있어서 모병제를 해 가지고 봉급을 준다는 얘기예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이야기를 포퓰리즘적으로 하는 건 이게 잘못됐다. 물론 뭐 멀리 앞으로 우리가 통일되고 우리가 이제 일본이나 미국처럼 선진국이 된다면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이지만 잘못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분단 국가로서 이 군대 문제 이런 것만큼은 정말 남경필 지사께서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앞으로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절대 임명이 안 되고 공천이 안 되도록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기여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좀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지금 국방 문제를 가지고 정신 교육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여자들도 군대에 가가지고 말이죠 국가의 안보 문제를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모병 잘 예산 여짓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됩니까? 저는 이거는 참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슈 파이팅이지만 조금 더 많이 나간 것 같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나눠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